사채 빚은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생과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액수가 좀 크거나 아니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불법 사채업자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한변협에서 인증받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잖아요. 요 사채 관련해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와, 정말 저희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왜? 지금까지 생활 자체가 사채빚을 갚는다고 완전 무너져 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너지신 분들도 있고 가족 전체가 사채빚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아니면 법 외적으로 해결해 드리면서 많은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사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채가 뭔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채는 특별히 무슨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채예요. 일수도 사채고요. 무슨 대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사채예요. 왜? 거기가 은행은 아니거든.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그냥 사채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사채가 합법적인 사채냐 불법적인 사채냐가 문제인 거지. 합법적인 사채는 뭐가 있냐면 대부업법에 따라서 대부업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자 외에 다른 거를 안 받는 거, 대표적인 게 선이자. 이런 거를 안 받으면 그거는 그냥 합법적인 사채고 일반 금융회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자가 비싼 거? 그 정도죠. 근데 불법 사채는 뭐냐면 대부업 등록도 안 돼 있고 이자 제한법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선이자도 떼가고 돈을 빌려주면서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게 불법 사채인 거예요. 지금의 이자 제한법 최고 이자는 20%예요. 제가 알기로 7월 7일로 20%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까지는 24%였고 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월 2부, 쉽게 얘기하면 뭐 사채는 월리로 계산을 하니까 월 2부, 지금은 월 1.6부가 초과되면 불법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이자를 뗀다? 이것도 불법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 사채업이 깡패가 한다, 뭐 사채업자가 한다, 이게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도 이 이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친구한테 빌렸는데도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갚어, 이자로만, 이러면 불법 사채예요. 요거에 해당되신 분들은 요 영상을 계속 보시면 뭔가 해결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불법 사채는 채무자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 채무자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사마리안가? 그 영화 있잖아요. 사채 잘못 써가지고 여자가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막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저희 의뢰인들 중에 많은 직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이킹 같은 거, 성금 같은 거 끊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불법 사채죠. 이자가 엄청 비싸고 마이킹 빌려주고 선이자만 20% 30% 떼가고 이래서 갚으라고 하면서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누군지까지 뭐 알아야 되니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범죄 도시인가? 거기도 불법 사채고 그 윤계상이 막 돈 안 갚으면 막 썰어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불법 사채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합법적인 사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고 이자가 좀 센 거예요. 1금융, 2금융 없으신 분들이 3금융 가는 거예요. 사채 가는 거예요. 내가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은 필요하면 사채 써야죠. 그거는 채무자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돈을 빌려 썼다면 당연히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불법 사채는 무조건 문제가 되죠. 하지만 불법 사채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당연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회생 파산은 채무의 발생 경위를 가리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실상 회생이나 파산으로 불법 사채를 처리하는 게 힘들어요. 회생 파산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 정해진 채권자한테 얼마를 빌렸는지도 정해져야 돼요. 근데 불법 사채업자들은 불법인 걸 알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채무자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확정이 안 돼요. 왜? 내가 돼지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채권자 목록에 돼지 엄마라고 넣어요? 안 되잖아. 돼지 엄마가 어떻게 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원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나는. 돼지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 핸드폰으로 문자 왔다 갔다 했을 거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돼지 엄마가 돈을 빌려주고 어느 통장으로 넣으세요라고 했을 거잖아. 그 통장이 또 돼지 엄마 통장도 아니야.
전화기도 돼지 엄마 전화기도 아니고 실제 돼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회생이나 파산은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왜?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선인사 20%를 떼고 80이 들어왔는데 월 1부야. 그러면 월 10만 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 갚았는지 이 돼지 엄마의 계산이랑 내 계산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이 회생법원에서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왜? 그걸 인정해줘버리면 정상적인 채권자가 손해를 봐버리거든. 채권액의 안분대로 받아야 되는데 돼지 엄마는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신고를 하고 은행은 1000만 원 빌려주고 800만 원 신고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100만 원 빌려준 애가 더 많이 변제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전혀 법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채는 회생으로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사채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일수를 15개를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15명의 채권액과 채권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실상 이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왜요?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솔직히 달라요. 사채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법 사채 중에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절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연락도 안 되고 특히 또 100만 원씩 일수하는 사람들이 그거 회생에 넣으면 실무적으로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네가 어디서도 너한테 돈을 안 빌려줘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어쨌든 제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뭔 회생이냐? 애초에 네가 이게 불법인 줄 알고 했는데 무슨 또 회생이야 갑자기 또. 왜 지가 유리할 때는 불법을 해놓고 또 지가 불리하니까 법 찾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또 그 말도 나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일리는 있어. 그래서 불법 사채가 엄청 많으면 솔직히 회생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천하는 방법이 민형사상으로 그냥 법적으로 다 버리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효과 있었던 것들, 불법 사채업자와 변호사가 합의를 해서 채무액을 조정하든가 그러면 돼요. 일단 불법 사채와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사채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 위반도 되고 대부업법 위반도 되고 채권 추심업법 위반도 되고 또 요거 관련된 돈을 민법으로도 또 해결할 수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형법으로도 또 처리할 수 있죠. 빨리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나가면 공갈이고 또 그냥 계속 돈 내놓으라고 막 하루에 10번씩 막 20번씩 전화하면 이거는 또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두들겨 팼으면 폭행 뭐 상해 별 희한한 것들로 다 엮을 수 있어. 또 집에 찾아와가지고 하면은 주거침입, 직장에 찾아오고 가게 찾아오면 업무방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행위나 불법 사채업자의 어떤 대여행위 자체가 많은 어떤 법적인 위법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라든가 형법으로 얼마든지 불법 사채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하죠. 왜? 무서우니까. 실제로 저도 불법 사채를 제가 안 써봤지만 무서울 것 같아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뭐 네 이름까지 알아야 되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영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무서워요. 왜? 그분들이 뭐 되게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결한 모든 불법 사채업자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착하고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고 생각보다 별일 없었어요.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뭐 변호사들이 어떤 위협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한다거나 어떤 그 돈을 받아갔을 때 부당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채무부정죄 확인 소송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겁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법대로 하는 거고 채무자의 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채무자들은 겁이 날 수가 있죠. 충분히 이해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정리 한번 할게요. 사채 빚은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회생파산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사채업자를 특정하기도 그 금액을 특정하기도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을 한다거나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추천 안 드려요. 왜?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무섭죠? 그리고 그게 채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아요. 사실 자기가 불법 사채업인 걸 알면서도 필요할 때 써놓고 또 자기가 불리하니까 또 법대로 하자.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법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해결하는 게 제일 낫고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합의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